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신신 법정클럽 신유진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수사 착수한 지 6개월 만이고 한국당 오너스는 첫 출석입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에 나가긴 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고발도 안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가서 묵비권을 행사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와서 첫 수사를 받으니까 묵비권 행사하지는 않겠죠. 뭐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검찰에 출석하면서 당시 본인들이 했던 행동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저항권. 이 저항권 얘기 들으면서 좀 황당했는데요. 사실 이 저항권과 관련해서 나경원 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시절에 그 수사받던 수많은 그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이 저항권 이야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때 황교안 대표가 저항권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인정해 본 적이 있는가. 예. 그랬을 때 이 저항권이나 또는 뭐 정당 행위다, 정당 방해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는 실정법을 어긴 거는 일단 인정. 근데 그만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궁색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당 방위.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직접 워딩을 한 거는 뭐 공수처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뭐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이렇게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취지를 어떻게 보면은 불법에 저항하는 정신을 얘기한 것에서 저항권이라고 말을 한 것 같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과연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지 저는 나경원 의원의 얘기를 딱 들으면서 같은 대한민국에서 하는데 왜 저 사람의 말이 해석이 안 될까 나는.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과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이익인지 여권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뭐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면 그렇게 폭력으로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본회의 가서 거기에 대해서 뭐 회의를 하고 표결을 하고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지키지 않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처럼 독재 권력을 휘둘러서 거기에 대한 저항권이나 정당 방위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공수처나 비례대표제를 만든다는 것이 왜 이게 그렇죠. 저항권 말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네요. 네. 왜 이게 저항권이고 이게 왜 정당 행위라고 주장을 하는지 좀 납득이 안 가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나경원 의원 이외에 또 60여 명 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에서는 지도부만 불러라. 다른 사람 안 나간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계속해서 안 나가겠다고 하면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회기 중에는 방법이 없죠.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할 수 있을까요? 부당해서? 이건 이제 검찰의 몫이죠. 검찰의 몫인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체포동의안 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저는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특히 그 최이배 의원 특수감금. 여럿이 몰려가지고 감금했잖아요. 이건 최이배 의원이 그 창문 열고 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해요. 이런 게 다 전 국민이 봤거든요. 영상이 찍혀 있고. 그래서 실은 나머지 부분들은 몰라도 적어도 최이배 의원에 대한 특수감금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조사 없이 기소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검찰이 그 조국 청문회 마지막 날 정경심 교수 소환 없이 기소했듯이 그런 기백이라면 뭐 하고도 남는다. 참 소환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있겠다. 근데 총선 전에 하느냐? 총선 전에 저는 기소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소환 없이 기소하는 거의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소환에 불응하면 도저히 소환에 불응하는 그 사유가 뭐 예를 들면 도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절차, 그러니까 재판 절차를 위해서라도 이런 경우에는 일단 기소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그 영상물을 압수수색해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진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모두 확보가 됐고
있었고 그리고 그 피해자 측에서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모두 그 최희배 의원이라든지 뭐 윤소아 의원 뭐 이렇게 다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명백히 기소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좀 지켜보죠. 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15개 혐의죠? 총 해서 기소를 했는데 자, 오늘 변호사 두 분이 나와 있으니까 추가 기소된 공소장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크게는 3가지 의혹입니다. 자녀 입시 부정 의혹, 그다음 사모펀드, 그다음 증거인멸. 크게는 3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면 15개가 되는데 일단 당연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공소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공소장 보고 두 분 다 보셨죠? 네.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전 사실 크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굉장히 풀어서 길게 어떻게든 이 특수부가 검사 그렇게 많은 검사들을 데리고 했던 수사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공소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소장을 어떻게 하면 길게 쓰는지에 대해서 주력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먼지라도 뭐 있으면은 담아서 공소장에 담으려고 했던 노력이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 공소장 보면서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걸 자백한 공소장이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1차 공소장이 있었잖아요. 그 동양대 표창장 네. 위조했다라고 네네. 한 1차 공소장이 있었는데 이 1차 공소장에 나온 공소 사실이 단 한 개도 사실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소설 썼어요. 소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성명 불상자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모해서 같이 네. 짜서 날인했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1차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2차 공소장에 일단 날짜가 다릅니다. 2013년도에 그 정경심 교수 혼자서 성명 불상자 못 찾았어요. 누구랑 짰는지 못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날인한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네. 이거를 위조했다, 조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1차 공소장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누가 봐도 청문회 날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네. 달성하기 위해서 소설을 쓴 것밖에 안 된다. 스스로 고백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투망식이죠. 14개, 15개 그냥 확 던져놓고 아무나 하나 걸려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혀 질문하지 않는 수사 결과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김경록 PB 그 같은 경우는 조범동의 피해자다 오히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어요. 네. 그다음에 뭐 코링크피 실소유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고 기자들도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도 답변이 없어요. 그럼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저는 재판에서 많은 부분이 다퉈지고 예.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투망식으로 예. 한 거죠. 투망식으로 15개 혐의를 갖다가 투망지를 해놓고 여기에 뭐라도 하나 걸려라. 이건 이런 거 어떻습니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언론에서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은 후에도 차명 계좌를 통해서 불법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런데 단골 미용사와 페이스북 친구 등 3명의 명의를 빌려서 했다. 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190차례인가 뭐 이렇게. 790회. 790회입니까?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회당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요것도 이제 쭉 네. 살펴보면 이게 차명 거래를 790회 했다. 근데 이제 790회가 한 번 넣을 때마다 물건 하나 살 때마다 계산서에 각 항목을 전부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주식 한 주 매수, 2주 매수, 뭐 400만 원 넣었던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790회예요. 그 원래 주식 매매를 할 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으면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한 주 이렇게 되는데 그걸 다 그냥 790회 했다 이렇게 했군요. 네, 한 주짜리도 있고 뭐 100주짜리도 그렇겠죠. 있고 뭐 예, 이래요. 예. 예. 그리고 이 액수를 보면 차명 거래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미용실 디자이너 선생님 명의를 빌렸다고 하는데 미용실 디자이너 선생님 그 계좌로 2018년 2월 달하고 11월 달에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해서 차명 거래를 했다. 예, 이렇게 예.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액수가요. 2월 달에 한 게 2,100만 원, 11월 달에 한 게 1,400만 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3,5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3,500만 원을
이제 차명 거래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을 했다. 이거는 사실 주식시장 조금만 아는 분이면 야 세상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거기가 100억 2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3,5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차명을 했다. 상식적으로 좀 무리하다. 너무 짜잘하다. 예, 상식적으로 무리한데 그럼 왜 그러면 정 교수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차명을 이용해서 이런 투자를 했을까? 이거 갸우뚱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면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그 공소장에서도 검찰이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갖고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 그 예를 들면은 예. 사무소 위조. 근데 그거를 전부 이번에 새로 다 갈아치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미용사와 페이스북 친구를 이용해서 차명 거래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중독 수준에 이르는 것처럼 공소장에 지금 표현돼 있거든요. 지금 뭐 주식 중독 으로 표현되었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이거를 본 순간.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를 그대로 공소장 그대로 이거를 확정된 사실적으로 저는 믿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차명 거래가 지금 그 공소장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차명 거래를 하려면 정경심 교수가 차명 거래를 본인이 직접 했다면 명의를 빌려 가지고 와서 그 뭐 공인 인증서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공소장에 보면 그냥 차명으로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거래를 한 사람은 공소장을 봐도 추정컨대 그 미용실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걸로 보이고요. 시간을 이렇게 쭉 보면 차명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시간에 실제로는 동양대에 있었던 그런 시간이 겹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대에 가서 증거 관련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거기서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네. 공소장을 보더라도 정경심 교수가 직접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와서 했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용사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위법이거든요. 공인인증서를 남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공소사실에 그것도 들어갔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대목 살펴볼 대목이 지금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동생 오촌 조카 다 공범으로 적시돼 있죠 기소장에.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 이름은 빠졌네요. 근데 지금 네. 검찰은 조 전 장관도 공범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일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연관해서 엮으려고 하겠죠. 예. 네. 근데 이번에 빠졌을까요? 조금 더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소환 조사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환해서 그 다음에 네. 보겠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작전 노출시키지 않겠다라는 네. 게 하나가 소환,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실제로 이 공범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범들의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공모 내용? 예. 공모 내용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공모 내용에 대한 진술이 없는 거죠. 그쵸. 정경심 교수가 진술을 했겠습니까? 조범동이 진술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진술하지 않았을 거고 진술할 내용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증이 있냐 그럼 진술을 못 받았으면 물증이라도 있어야 예. 되거든요. 근데 물증을 실제로 확보했다면 작전상 지금 이 공소장에 적시를 안 한 거고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 또한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자꾸 ATM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청와대 ATM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공범으로 보려면은 이게 뭐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해서 각자 굉장히 손발처럼 서로 수족이 돼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공모 공동정범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이 범행에 대해서 모의를 하고 한 예. 사람이 실행을 해도 되는데 이 모의를 했던 내용이 필요해요. 예. 공모 사실 예. 아니면은 서로 손발이 되어서 그냥 수족처럼 착착착착 서로 행위를 나눠서 하던가.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어떤 걸로 이제 엮을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었다 인식 정도. 예를 들면은 서로 이렇게 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정도로밖에 엮을 수가 없을 텐데 많이 그거는 좀 어렵지 않아 싶어요. 그 딸의 공범 부분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 질문하지 않는 수사의 전형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공주대에서 뭐 정당하게 그 활동 잘해서 내가 도장 찍어서 줬다라고 한 달 전에 이미 공주대에서 내용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게 좀 뭐 밖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공주대에서도 허위 증명서 발급받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럼 뭐 공주대 자재판대는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죠. 예. 예. 이미 한 달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기각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주장도 없이 그냥 처음 했던 얘기 그대로 해서 그래서 조민 씨는 그 정경심 씨와 같이 공범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결과는 뭐 1심 재판이 봐주겠죠. 좀 지켜보고요. 다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3년 만에 열렸는데 왜 이렇게 늦게 된 겁니까?
이게 그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정부에게 송달을 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에서 계속 반송 처리를 하고 송달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점점 뭐 길이 안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공시 송달을 통해서 재판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군요. 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가 한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고 불법성이 지나치게 큰 만큼 주권 면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참, 일본 애들이 머리가 역시 좋긴,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능수능란하다. 네,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그렇지. 그 정부에 대해서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라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다가, 이거는 내가 당했다. 역공을 당했다. 이거는 반인도적 범죄 아닙니까? 국제법적으로? 엄연하게. 이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자국민을 상대로 자국법을 사용해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주권 면제라는 게 이게 법을 아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그냥 일반인들은 이거 말도 이거 신경 안 쓰면 모르겠는데 정부를 다른 나라 정부에게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해서 청구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공권력 행사인지 아니면은 그냥 다른 권력 관계가 아닌지를 또 판단하고 이런 건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재판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이냐? 우리나라 국민의 재판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좀 답이 오히려 저는 나왔다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지간에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지간에 합의했다고 해서 국가와 국가 간에 합의했다고 해서 부모지간에 합의했다고 해서 강간범과 결혼시키는 게 당사자 의사 관계없이 결혼시키는 게 합법화될 수 없거든요. 근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이 뭐 얘기하는 것처럼 주권 면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권 면제 원칙이라는 게 전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의 이야기가 전제예요. 근데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개인의 인권이 반인권적인 범죄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힌 거거든요. 그래서 주권 면제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은 이제 주권 면제 원칙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변화해 왔어요. 그 범위를 이렇게 축소해 왔는데 그게 뭐 국제 형사 재판소도 있고 전범 재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권 면제 원칙 이거를 아주 원칙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거 다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렇게 반인권 범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넓혀져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재판을 못할 이유가 없다. 어쨌든 일본 측에서는 자신들 나름대로 수를 써서 안 나가겠다 혹은 재판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시송달 절차로 하자. 그래서 지금 재판이 이제 열릴 테고 그런데 이제 일본 측에서는 안 나오겠죠 이 재판에 또.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안 나온 대로 해야죠. 뭐.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게 사실은 마지막 최후 그 집행까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한다면은 이 재판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본 정부의 뭐 재산을 뭐 압류해서 경매해서 환가 처분해서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꼭 뭐 이걸 금전적으로 우리가 환산하기 위해서만 재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지금 이미 3년 전에 처음 소송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다 5분인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국민 보호에 소홀히 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법원을 좀 재판부가 명심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